단단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유연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힘,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독서가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 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정말 현 시점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인물에 대해서 다룬 전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힌트를 조금만 줘보세요. 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천재, 괴짜, 사기꾼, 또 어떤 사람은 돌 플러스 아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괴짜 사기꾼인데 부자고 영향력도 있고 근데 이 상반되는 단어들 속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맞아. 네. 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 되는 거를 얘기를 한대요. 맞아. 일론 머스크 하면은 테슬라, 네. 그리고 스페이스X, 네. 오픈 AI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핫한 사업 하시고 진짜 천재고 돈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일까? AI 아닐까요? 그래, 맞다. 의심돼요. AI인가 보다. 1971년생이에요. 남아공 태생입니다. 남아공이에요? 네. 와. 지금 미국에서 막 사업하니까 다 미국인 나 미국 같잖아요. 사람인 줄 알았어. 남아공 태생이고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살이를 시작을 해요. 어린 시절엔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내요. 그리고 책을 너무 좋아해요. 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하면 책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세계 최고의 책벌레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책을 정말 많이 읽고요.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어려서부터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하나가 인터넷,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우주여행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을 갈까, 창업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창업은 지금 아니면 못할 거야. 네네네.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인터넷 지도와 전화번호부를 연결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해요. 집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성공시켜서 4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이게 매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딱 만지게 되기 시작한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기는 했던 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백만장자가 된다. 이게 어디 쉽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인터넷 그 온라인 은행을 설립을 해요. 그게 엑스닷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다른 회사 합병을 하면서 그 회사의 이름이 새로 된 게 페이팔이에요. 페이팔. 그 유명한 페이팔. 그 유명한 페이팔이구나. 그런데 이제 일론이 페이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왜요? 아니 설립자가 쫓겨날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를 좀 일으킨 건가요? 설립자가 쫓겨난 예는 많겠지만 우리가 아는 크게 두 가지 예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팔에서 일론 머스크가 쫓겨난 거거든요. 네. 둘 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독선적인 운영.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돈을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요. 사업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돈이 막 불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다 또 대박이 나는 거야? 너무 희한하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나한테서 달아난다. 네, 돈에는 두 날개가 달렸다면서요. 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돈이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목적이냐. 그게 이제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거든요. 일단 첫 번째 꿈은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꿈이 있어요. 환경 관련된 그렇죠. 거죠? 환경. 기후변화가 너무 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거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꿈은 이게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그게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구라는 행성 하나에서 살잖아요. 네. 그 화성에서도 사는 게 꿈인 거예요. 와. 그래서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네. 이 사람의 목적은 인류를 엿다 싣고서 화성에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신기하신 분이야. 근데 이게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게다가 정말 놀라운 게 예전에 한번 화성 가서 살 사람을 모집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편도예요. 화성으로 가는. 하는 게 없어요. 완복이 아니에요. 편도인데도 전 세계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이야, 진짜요? 네. 진짜 특이한 사람 많네요. 예전에는 2024년, 25년까지 목표다라고 했지만 203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네. 쟤네들한테 우리가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발달하면 돼.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뉴럴링크라고 해서 네. 이게 뇌 직결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컴퓨터랑 이걸 인간을 두뇌를 그대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내가 머릿속에서 컴퓨터를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과 대응한다. 지금 실험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체 실험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의 기업을 이끄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6개의 기업을 경영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실무는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해라고 생각하는데 일론은 직접 합니다. 직접 핸들링을 다 한다고요? 네네. 이렇게 바쁜 양반이?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아예 그 사업장으로 가가지고요. 네. 거기서 먹고 자요. 야전침을 쫙 펼쳐놓고 야.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서 엔지니어들과 같이 얘기하고 야. 그리고 이제 막 엔지니어를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한 2주 걸릴 일을 하루나 이틀 만에 해내게 만드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방식이에요. 대단하네요. 야, 이거 좀 악덕업주 아닌가요? 2주 만에 뭔가를 원성이 해내라고 하는 크겠어요. 거. 집에도 안 보내고. 네. 거기서 같이 일한 사람이 네. 일론 머스크를 회고한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론은 1년 걸릴 일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해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걸려? 1년 걸립니다. 그랬을 때 그럼 다음 주 내로 해오세요. 그게 싫은 사람은 떠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 사람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긴 하지만 네. 그 한계를 끄집어내서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1, 2주일이라는 게 엔지니어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한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천재적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대중과의 소통이 너무 활발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한 번 올리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10%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CEO 리스크란 말도 하거든요. 대중과의 소통은 좋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사기꾼이다라는 개념도 살짝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요? 네. 가령 지구가 오염됐을 때 오염되기 전에 친환경을 해야 되고 오염된다라고 하면 화성으로 또 옮겨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하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건 사명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이 무시된다거나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일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야.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평가가 엇갈리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일자가 일사자 할 때 일자가 아닐까 그런가 하는 보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인가 보다. 너무 뭘 많이 하니까요. 네.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오늘 아는 척 책방에서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만나봤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평생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 피아니스트 박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피아니스트 박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외 정말 내로라 하는 대형 무대에 정말 꾸준히 서오셨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는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무대에서는 관객들을 많이 뵀었는데요. 네. 이 방송이란 매체 출연은 처음이고요. 네. 대중들이 클래식 음악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네. 노력하기 일환으로 네. 제가 조금이나 노력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올해 3월이었죠. 아주 의미 있는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 시기였는데 네. 연주를 그때 하셨죠. 네, 네. 그런 특별한 자리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네. 더더군다나 그 연주회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뜻깊은 네.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주제인 베토벤인데 그 무대에서 베토벤 환희의 송가의 일부를 저희가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연주를 했었는데 베토벤의 화합이라는 인류의 메시지와 또 저희 대한민국 의회 정치가 역경을 딛고 점점 발전 이 과정이 비슷한 맥락이라서 그 곡을 연주한 게 특별하게 저한테 뜻깊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니 굉장히 뭉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박지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책 이야기, 오늘 골라주신 인생 책 역시나 음악하시는 분답게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베토벤 평전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위대한 음악가라는 명패에 가린 채 보이지 않았던 베토벤의 처절한 몸부림.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일상과 사랑 등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베토벤의 작은 진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이고 보다 선명하게 베토벤의 숨겨진 삶들을 그려낸 책 베토벤 평전. 책장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악성 베토벤이 아닌 인간 베토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베토벤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인생책으로 베토벤 평전을 골라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내가 베토벤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의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간 베토벤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책, 어떻게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건가요? 저희 음악가들 중에서도 위대한 작곡가가 누구냐 이렇게 꼽으면 논란이 없이 네. 모두가 베토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이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작곡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청각의 장애가 있는데 그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다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네. 이 베토벤 평전은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가서 간결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네. 혹시 또 전공자가 조금 심도 있게 네. 책을 읽고 싶으면 인간으로서의 베토벤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권 중에서 골라서 네. 또 읽어보시면 또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베토벤 하면은 그 음악 떠오르죠. 빠바바밤. 그래서 바나나 먹을 때도 저는 바나나나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음악가인데 청력을 잃었다. 그거 기억나고 그리고 음악가의 삶 빼고도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살았다. 요거 기억납니다. 우리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생활인이다. 생활인. 네, 이게 위대한 예술가 중에 빛에 쫓겨가지고 네. 그 위대한 작품 만든 사람 많거든요. 네.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네네네. 바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빚도 많이 지고. 근데 베토벤도 여기 보니까 맨날 이제 빚지고 그거를 이제 또 갚으려고 음악을 만드는데 네. 근데 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음. 그게 해야 되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인간으로 소리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간에 너무 재밌었던 게 모차르트 얘기도 나오고 하이든 얘기도 나오고 나폴레옹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인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오늘 베토벤 평전을 통해서 박지원 교수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간 베토벤입니다.
사실 베토벤 하면은 뭐 음악 천재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의외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막 학대도 당하고요. 네네, 극도로 어려웠었어요. 네. 아버지가 음악가이시긴 했지만 알코올 중독이 있고 좀 네. 폭력적 성향이 강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불안정한 생활이 좀 지속된 편이었죠. 네. 이거 진짜 모차르트가 신동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도 신동으로 만들려고 나이도 속이고 막 그랬던데. 네네. 실제로 한 8살인 것 같은데 홍보로는 6살이라고 해서 제2의 모차르트를 꿈꾸었던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 치는 스타일이 네. 일반 그 연주자들과 좀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굉장히 볼추오식 피아니스트다. 그러니까 화려한 기교를 가진 피아니스트이고 즉흥 연주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네, 베토벤의 즉흥 연주를 듣지 않고서는 다른 즉흥 연주에서 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던 피아니스트가 맞습니다. 근데 피아니스트로 시작했던 베토벤이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연주자로도 너무나 실력 있는 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작곡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즉흥 연주가 워낙 유행이기도 하고 네. 사실 베토벤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하이든들도 그 당시에 바리에이션이나 변주곡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당시에 유명한 BTS 곡의 테마를 따서 그거를 변주해서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 일환으로 베토벤도 즉흥 연주를 엄청 많이 했고 네. 또 즉흥 연주를 하다 보니 그거를 악보에 남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점점 자기만의 세계의 작곡 세계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던 당대 최고의 잘 나가던 작곡가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청력을 서서히 잃게 되거든요. 네네. 그때 정말 충격과 절망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베토벤이 21살 때부터 그 티푸스라는 감염병에 걸린 이후 점점 이명이 들리면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본인의 그 음악 그 인생과 사회생활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막 자살하려는 충동도 있었으나 이 오직 음악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그 모든 거를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의 시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막 치료하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뭐 네.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민간요법 치료도 많이 다니고 했나 네.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몬드 유요법 아,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베토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음악이 저희 직업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저도 피아노 소리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귀가 살짝 아파요. 그래서 어저께 좀 사실 극심하게 아프다 보니까 아이고야. 베토벤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말을 시킬까? 약간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따가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왜 이런 음악을 작곡을 했을지 저도 더 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청력 잃어가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베토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피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마음이 정말 절실히 이해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청력이 안 좋아지면은 나 이제 음악 안 할 거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집안 내력이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음악가이셨고. 가업이네요. 네, 가업이기도 네. 하고 아기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하고 또 이미 천재성을 인정받은 대스타인데 이 청력 때문에 자기의 그 음악 인생이 포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살고 싶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 그 사후에 발견된 유서 있지 네, 않나요? 거기 유서에 보면은 아주 긴 장문의 편지지만 네. 저는 오로지 음악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창작 열기를 쏟아내면서 많은 작품을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운명교향곡, 영웅교향곡, 네. 그다음에 피아노 소나타라는 월광 소나타, 열종 소나타 등등 아주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명곡들이 사실은 청력을 잃고 난 다음에 작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후에 발견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명명된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베토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 따위는 생각지 않고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노라. 자살 목전까지 갔지만 내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준 것은 바로 내 음악이다.
그러니까 작곡에 대한 어떤 이런 열정들을 작품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다짐했던 그 마음이 역시 다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굉장히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유서에 나타나 네. 있는 건데요. 교수님도 이제 평생을 정말 음악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걸어오신 길에 지금은 이렇게 평안해 보이시지만 분명히 시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피아노를 하는 직업은 네. 다른 악기와 달리 혼자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골방에 피아노 한 대 두고 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맞아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한 명도 하루 종일 만나지 않은 날들도 유학 생활 중에는 많았죠. 그러면은 혼자서 피아노와 대화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이 아주 외롭고 힘든 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정말. 네. 게다가 이제 혼자 있는데 아무래도 피아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톱이 밑이 찢어지거나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제 손에 무리가 오면 네. 연습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더 오히려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했을 때 그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난 거란 걸 그때 깨달았어요. 유학 자체도 외로우셨을 텐데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외로움도 크셨겠습니다. 무대에 단독으로 혼자 딱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그 네. 외로운 말도 못하죠. 혼자만이 다 해내야 되는 네. 부담감, 그 공포증이 엄청 맞아. 있는 편이죠. 우리가 보기엔 그냥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연주자들은 그런 또 두려움이 있네요. 네, 네, 네. 근데 진짜 베토벤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지금 후대에 많은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감동과 영감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도 혹시 그 음악적 신념이나 그런 삶의 방식에 이런 어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 그럼요. 네. 제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한 10년간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도 베토벤 음악을 좀 자주 연주하곤 했고요. 네. 제가 베토벤 연주를 했을 때 거기 앉아 계시는 환자분들께서 뭔가 음악적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힐링하시는 그런 눈빛 그걸 보고 아 베토벤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 음악이 인생에 이렇게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부분이 나오면은 굉장히 저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고 굉장히 슬픈 음악이 나오면 저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 같이 그런 힐링하는 포인트를 어느 다른 작곡가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원 교수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인간 베토벤을 알고 나니까 그의 음악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중간중간 그 BGM으로 베토벤의 소나타, 뭐 교향곡 이런 거 틀어놓고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베토벤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토벤이 걸작을 많이 남겼지만 그 자신이 이미 피아니스트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또 모든 작곡의 수단을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작곡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피아노 소나타를 32곡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이제 작품집을 만들어낸 건데 그게 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초기, 중기, 후기 걸쳐서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이 전체 베토벤 소나타를 보게 되면 그의 인생 전기집 같은 그 인생 전반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작곡 스타일의 변화가 어느 작곡가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과정을 다 엿볼 수 있어서 네. 엄청나게 공부가 또 되고 또
그 바 평균율이 구약 성서에 이렇게 비유가 된다면 네.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는 신약 성서에 비유돼서 마치 성경과 같은 읽어도 계속 뜻이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기 시대에 작곡된 네. 열정 소나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 곡입니다. 아니 근데 이 곡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대중들한테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네. 타이틀 자체가 열정이란 단어가 저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그 단어를 듣고 네. 또 그 곡을 들으면 그 드라마틱한 레인지, 그러니까 아주 비참했던 느낌도 있지만 또 이 영혼을 아주 높이 밝게 끌어오르는 네.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주하는 동안도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네. 이 곡을 청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청중들도 이 많은 애지를 받고 삶의 이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이제 베토벤 음악 연주하실 때 어떠실지 궁금해요. 이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 베토벤 소나타가 연주하면 할수록 가장 어려운 레퍼토리인 건 맞습니다. 네. 일단 베토벤 음악이 이게 내재되어 내용이 어느 작곡가보다 너무너무 많고요. 보통 소나타 연주하면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길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다 전체가 그 노트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이렇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있군요. 네. 차르니 30번에서 이제 피아노를 떠났던 저로서는 베토벤 연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는데 맞아. 얘기 들어보니까 베토벤 피아노 전곡 소나타 연주는 피아니스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면서 깊은 예술적 탐구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교수님도 해내셨다면서요. 아니 그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 네. 오르기를 희망하듯이 또 네. 저희 피아니스트들은 많은 분들이 베토벤 전곡 소나타를 연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클을 시작을 했고요. 네. 저도 또 저의 독창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이 32개 피아노 소나타와 함께 그 베토벤 심포니 9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거를 섞어서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심포니가 제가 더 재미가 있어서 네. 심포니를 먼저 다 완주를 했고요. 소나타는 호기 소나타 지금 5곡이 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연습하는 과정부터가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네네네.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는 동안, 도전하는 동안 좀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베토벤의 이 의미를, 이 작곡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베토벤 이 소나타 치는 내내 1분 1초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이게 집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한 독주의 베토벤을 다 하면 60분 이상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좀 비어져 있어야겠어요. 네, 연주를 약간 채우려면. 철학자가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 네. 저는 이 베토벤 전곡 그 연주 도전 이런 것도 이제 엄청난 도전이구나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은데 저한테 확 와닿는 건 최근에 네. 인공지능 그 AI와 같이 뭐 그 무대에 오르셨다. 네. 이거는 사실 진짜 굉장한 도전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제 신문을 열심히 읽는 편인데 네. 이제 거기서 점점 이제 AI에 관한 이제 삶의 변화가 막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그 뉴미디어 교수님께 계속 저희 음악은 AI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한 2년 동안 지나갈 때마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전문적이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게 된 게 작고한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의 네. 그 연주 데이터와 오. 제 연주 데이터를 합성을 해서 우와. 그 재생 피아노에 그걸 삽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이 루빈스타인의 박자를 따고 네. 저의 소리를 따서 우와. 그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신기하네요. 인간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거죠. 우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직도 저는 퀘스천이고 어떻게 방향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러게요. 어우, 새롭게 AI 시대에 그 음악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 교수님 이렇게 피아노도 칠 때 쉬지도 못하고 막 60분씩 치셔야 되고 막 이런데 아유, 그래서 제가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 권소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자, 이제 편하게 좀 릴렉스하게 쉬세요. 네. 피아노 연습 전 반드시 네모부터 한다. 뭘 하실까요? 그 약간 그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것처럼 방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일리 있는데 뭔 이거는 것 제가 피아노 체르니 30번 칠 때 손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손톱이 정리. 조금만 길어도 피아노 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 맞아. 전문가들은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음표 정리를 한다. 정리는 정리네. 그러니까 정리 정리요? 뭐 이렇게 뭐 소지품 정리, 뭐 집안 정리 이런 거가 아니고 음표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악보를 보면 보통은 이제 음을 구별 못 하시지만 네. 저희 국어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음도 다라, 마바, 사가, 나다 이게 있고요. 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해서 이 소리는 어떻게 낼 건가, 또 이게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면 이게 어떤 악기로 할 건가, 막 그런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로 그 패턴을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으면 그 감정 캐릭터 분석하는 네, 것처럼 네. 음표를 이렇게 다 분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단락도 나누고요. 그러니까 소설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단락 나누고 문장 나누고 네. 또 거기서 중요한 워드는 어떤 부분인지 이게 몇 번 반복하는지 뭐 등등 그런 음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진짜 저는 글을 몰라서 음표도 글이잖아요. 네. 근데 글을 몰라서 또 그런 깊이가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피아니스트 박지영 교수가 즐겨 듣는 음악은 네모이다. 뭘까요? 의외로 클래식 반대쪽에 있을 것 같아요. 트로트? 힙합. 트로트는 안 되겠네. 힙합? 그런 거. 힙합이다? 우리 저는 K-팝. K-팝이다? 네. 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자, 하나, 둘, 셋. BTS 와. 곡이다. 저도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신가요? 암이거든요. 그러세요? BTS 좋아하세요? 네네네. 한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곡 좋아하세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저는 좀 열정적인 곡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의외네요. 아, 우리 같이 그러면 공연 나중에 보러 가요. 대중과의 소통을 하는 거는 네. 클래식 음악이나 뭐 지금 대중음악이나. 케이팝이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배웁니다. 약간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클래식 버전으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와. 변주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 즉흥 연주. 나중에 교수님 좀 해주세요. 그거. 아, 저는 베토벤만큼 안 돼서. 우리 BTS와 콜라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광이죠. 아니, 진짜 BTS가 그냥 뭐 K-팝 스타기도 하지만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클래식과 콜라보를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K-팝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영광이죠. 아, 또 교수님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숙제 드려야 그러니까 또 연습해야 돼. 또 연습해야겠네. 네. 지금까지 권소문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박재용 교수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누군가의 멘토입니다. 베토벤이 정말 여러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멘토인 것처럼 우리 교수님도 특별한 뭐 연주자들의 멘토로 활약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저는 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해오고 막 하고 싶었는데 별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한 7년 전에 저희 선배님이 전화를 주셔서 세계 유일한 발달장애 페스티벌에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 혹시 멘토로 활약하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네. 딱 그때 너무 제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7년 전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발달장애 학생들을 페스티벌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페스티벌에서 같이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가 너무 복받고 힐링받는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호흡 맞추는 것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그 개성이 또 굉장히 다양하고 그걸 네. 빠른 시간 내에 그 학생들의 그런 점을 제가 캐치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을까, 저의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익숙해서 아주 소통도 잘하고 같이 연주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그 친구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일반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희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분들의 연주를 보는 것도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이겠지만 네. 그분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힐링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년 이렇게 보면 그 학생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이 표정이 환해지고 아티스트로 더 이렇게 당당하게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으세요? 지난 12월에 저희 대학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 4명을 초청하고 네. 저희 학교 대학원생 7명, 저 이렇게 12명이서 6대의 그랜드 피아노로 함께 연주를 했어요. 근데 둘이 연주해도 서로 호흡을 맞추기 어려운데 그렇죠. 12명이 한 마음이 돼서 연주를 해서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피아니스트로서 내가 정말 피아노를 치길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 연주의 의미가 굉장히 묵직하게 네. 감동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요, 피아노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임윤찬, 조성진 같은 세계적인 젊은 연주자들이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서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K-팝이 요즘 대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K-클래식, 네. K-클래식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만큼 피아니스트로서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의 사명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클래식 음악이 서양 음악인데 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네. 이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이 서양에서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고요. 또 음악이라는 언어가 정말 세계 공통 언어, 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라는 자긍심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이게 정말 그 자부심과 어떤 행복감이 느껴져서 참 좋은 인터뷰였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베토벤을 사랑하는 만큼 또 베토벤을 평생 계속 연주를 하고 싶고요. 네. 또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또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함께 네.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네. 앞으로 이 저희 젊은 세대들도 더 클래식 음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싶고 또 새로운 AI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거와 발맞춰서 저희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눈을 뜨게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박지원 교수님과 함께 인생책 베토벤 평전을 만나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사람을 살면서 누구나 힘든 시절이 있고 역경을 꼭 극복해야 될 시절이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 역경이 왔을 때 주저앉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크게 발전하는 후자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후자의 분들을 응원하면서 네. 모두 함께 힘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교수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오늘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왜 40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이 피부랑 이 표정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영혼이 얼마나 맑아 보이는지, 그죠?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뵈면서 야, 네.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배워서 남주는 정말 아이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늘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세연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를 비하인드를 알고 그걸 대하면은 되게 남다르잖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래서 나온 거여 가지고 슬프게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찾아 듣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을 편하게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음악이 우리를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좀 베토벤 평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교수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북큐레이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푸른 숨결, 환경과 관련된 책 준비했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직업도 성별도 국적도 가지각색이지만 지구를 위한 신념과 행동으로 똘똘 뭉친 11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팬지 숲의 수호자 제인 구달, 한국 생태운동의 대부 김종철과 피터 래빗 이야기를 만든 동화작가 비어트릭스 포터까지. 책 지구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양한 글과 자료로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하면서 지구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한 이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이제 외면할 수만은 없죠. 이 책을 읽고 여러분도 지구를 선택한 1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와 도로 같은 사회 인프라, 하다못해 스마트폰, 화장품, 심지어 청바지까지.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비는 과연 가능할까요? 탄소 중립, ESG, 바젤 협약, 그린 텍소노미. 용어부터 너무 어려운 이런 단어들. 책 지구를 위한 소비 수업은 사회교사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소비와 환경 이야기를 친근하게 들려주는 책인데요. 우리 생활 속 흔히 접하는 물건부터 크게는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까지 다양한 친환경 생활 가이드를 담았답니다. 지구를 위한 소비 수업,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오늘의 서평책은 기후 리바이어던입니다. 이 책의 서평자인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 교수는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는 자연과학 쪽에서 자연환경의 문제로서 연구되어 왔다며 이 책이 정치와 경제의 지배적 양식으로 자본주의, 행성적 주권의 경로인 기후 리바이어던, 자본주의, 반행성적 주권의 경로인 기후 베헤못, 비자본주의, 행성적 주권의 경로인 기후 마오, 비자본주의, 반행성적 주권의 경로인 기후 X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4가지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서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후 X의 토양 위에서 기후 리바이어던이 조직화할 때야 비로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의 정치적 조직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인데요. 세상을 뒤흔드는 떠들썩한 뉴스 뒤에 있는 에너지 갈등. 일본 에너지 전문가인 저자의 강의를 정리한 책은 주요국의 에너지 전략을 통해 세계의 흐름을 읽으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소멸하는 북극에서 330일간의 위대한 도전을 그린 책 북극에서 얼어붙다인데요. 한국 포함 총 37개국 전문가들이 참여, 역대 최고 금액 투입, 최다 국가 협력, 기후위기 연구 북극 탐사 프로젝트, 모자익 원정대의 탐험 일지를 담은 책은 원정대원들의 뜨거운 열의가 빚어낸 스펙터클한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생태계 파수꾼 꿀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꿀벌은 인간보다 강하다인데요. 책은 인간을 구한 작은 곤충 꿀벌의 역사에서 인류의 진화를 읽으며 벌의 서식지, 인간이 꿀을 채집하게 된 방식, 그리고 나아가 꿀이 인류의 진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책을 소개했는데요. 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